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저희 하반기 세미나로서 오늘 처음 들어가는 독서노트 시즌2 고입 자소서부터 대입 생기부까지고요. 오늘 정외국제계열 중에서 이제 신간 하나인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오늘 뭐 대부분 밴드를 통해서 들어오셨을 것 같기 때문에 자세한 제 소개를 따로 드리지는 않겠고요. 제 이제 학력, 사회 관련 경력, 그다음에 뭐 학원 관련 경력 들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밴드에서는 네, 아마 잠시만요. 공유가 안 되나요? 화면이 안 넘어가는군요. 네. 이제 IHQ의 TT 좀 추정 의뢰를 받아서 그것까지 좀 경력이 추가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밴드에 제가 영상을 공유했기 때문에 보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등을 고입과 대입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설명회는 이제 조금 새롭게 제가 준비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우선 독서 노트라 그래서 주요 학과나 계열에 가는 친구들이 서울대 자소서 기준으로 어떤 책들을 썼는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일단 자소서가 없어지는 시대고요. 내년부터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보여드려왔던 책들이 어쨌든 지난 한 6, 7년 동안 누적되어 온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구간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간을 조금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중에서 어쨌든 제 전공 분야인 정예랑 국제계열 쪽 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제 서울대가 밝히고 있는 독서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목 자사 입시에서요, 이제 고입이죠. 고입에서 이 자소서와 생기부에 나오는 책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이달의 신간이라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반기문 결단의 시간들, 문자에는 이제 22년이라고 나갔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21년 12월 말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 다른 설명에서 말씀드려왔던 이 책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뭐 수행평가의 발표라든가 보고서로 확장을 시킬 것인가, 구체적인 사례들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로 창체나 세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제 요와 관련된 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는지 등을 말씀드리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대부분은 제 온라인 설명이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한 40분에 45분 정도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가 말하는 독서 활동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독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주로 이제 정시나 뭐 이제 이런 쪽 학원에서 일하시는 컨설턴트 분들이나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사실은 이제 여기에 있는데 한번 일절 자료를 보죠, 실제로. 자, 요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내놓은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라고 하는 이제 보도 해명 자료입니다. 제가 이전 설명에서 여러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24학년도 이후죠. 그러니까 지금 고3이 23학년도고 지금 고2가 24학년도입니다. 이 이후에도 자율활동 연간 500자, 정규 동아리 연간 470자,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진로활동 연간 700자, 정규 교육과정 내 비교과정을 대외 반영된다. 즉, 비교과가 없어진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뭐가 달라지느냐? 이게 이제 3년 전 이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나온 건데, 이제 위 창체 쪽이 주로 언급이 됐었고요. 자, 독서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이겁니다. 독서 활동 미반영이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독서 활동은 사실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생기부 항목 중에서 7번 항목입니다. 7번 항목에 저자와 책 이름을 쓰는 항목이 있다가 이제 그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항목은 이미 사문화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제가 어제도 뭐 거기 100권을 넘게 쓴 학생을 봤는데 그 100권을 실제로 읽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반기문 결단의 시간들이 거기 써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 책을 가지고 여기 보시는 자율활동에서 뭐를 했던, 동아리에서 뭐를 했던, 아니면 진로활동에서 무엇을 했던, 혹은 세특에서 무엇을 했던 책을 읽고 한 활동이 적혀야 되는 거죠. 책 목록 자체. 그러니까 이건 책 목록 자체가 뭐 지금 비유를 하자면 참고문헌 같은 건데, 이게 빠진다고 해서 독서 활동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다시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서울대, 이건 서울대 학종 자료에서 갖고 온 건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울대학교는 자기주도적 학습 교육에서 나타내는 지적 호기심, 탐구 의지,
학업에 대한 혁신성, 진로 탐색 의지를 평가한다. 근데 뭘 한대요? 적극적인 독서 활동 들어가 있죠. 글쓰기 들어가 있죠. 탐구 활동이 이제 과거에 RN이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고서나 발표 형태로 바뀐 거죠. 실험 수업, 실험하죠. 교내대회 참여. 네, 분명히 아직까지도 평가를 한다고 명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학사정관은 이런 것들을 보아왔는데 이 목록 자체가 빠진다고 해서 독서가 안 들어간다고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독서를 위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독서 활동이 유의미한 건 뭐냐면 생기부의 다른 영역은 내가 디자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독서는 최소한 내가 무슨 책을 읽을지 정할 수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정해주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유일하게 거의 꾸밀 수 있는 생기부의 항목이라는 데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역시 서울대 측에 이제 제가 학종 자료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좀 같이 보죠.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며 대학 생활의 기본 소양입니다.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수업 안에서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에서 뭔가 파생되거나 발전시켜서 책을 봐야 한다는 거죠. 어디 참고문헌이나 뭐 학원에서 소개해준 책이 아니라 교과와 관련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철학, 공학 분야 도서를 수업 활동 중 선생님 추천해 주실 수 있고 토론 활동, 주제 탐구 활동에도 관련 도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제 탐구 활동이 논문이나 보고서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책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미 학교 생활에서 책을 읽을 기회를 많이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 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책을 집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으로 또 다른 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소서에 보통 서울대는 자소서 문화고래과에 책을 썼는데 책에 대해 400자 쓰는데 이제 마지막에 A라는 책을 읽고 B라는 것을 넘어갔습니다. 로 끝내기도 하죠. 어떤 분야의 책이든지 또 읽어가는 사이에 생각하는 힘, 글쓰기 능력, 전문 지식, 의사소통 능력, 요령이 쌓여갈 것입니다. 타인에 의한 수박 겉핥기식 독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여기 타인에 의한 독서를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권해드리는 거니까 하지만 겉핥기식 독서는 하지 않으셔야 할 거고요. 수많은 책들 가운데 그 책이 나에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읽고 나서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운 큰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이 고등학생의 독서 활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도 여전히 독서 활동이 입시에서 혹은 고등학생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실 분은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기존에 그 독서노트 설명에서 계속 보여드렸던 거죠. 이제 서울대가 그 자소서 3번, 과거에 4번에 기록된 걸 기점으로 어떤 책들을 많이들 지원자에 보느냐 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결론을 말씀드렸죠. 서울대생들이 모의를 장직을 넣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거 뭐 굳이 분류하면 오늘 저희가 다루는 정의국제계열 책인데 이 책을 읽어야 할까? 많이들 읽었으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안 읽을 필요는 없는데 서울대생들이 많이 읽었다는 이유로 굳이 찾아서 이 책을 넣을 필요는 없다. 네. 왜냐하면 뭐 이제 그런 문구들이 있었잖아요. 뭐 시류에 표표히 흩날리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이런 책들이 있는구나. 특히 이제 중학생 단계에서는 이 분야에서는 아마 이런 책들을 보나 보다. 그 정도 그냥 참고만 하셔야지 여기 있는 책들을 필독서로 삼으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 요 내용 이제 나왔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물개에서 나오는 거죠. 수박 겉핥기 독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3년 나만의 진을 축적한 지성사가 시류에 표표히 흩날리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 같은 경우는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러니까 뭐그 책이 좋은 책이나 나쁜 책이냐 그 얘기가 아니라 시류에 흔들리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대입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교 입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교 입시에서는 일단 생활기록부에서 자기 관리의 상징이 됩니다. 아까 이제 서울대학교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제 직접 계보란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고입에서는 뭐 특목 버전, 뭐 저기 자사 버전의 생기부가 이제 가려지는 블라인드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노출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일단 독서들은 보통 노출이 되죠. 이제 외고나 전사고 쪽에서 노출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이 직접 계보를 보여줄 수 있고 당연히 효과적인 간접 체험의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셀프 설계화 활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고입에서는 이 생활기록부가 중학교의 생활기록부가 책으로 인한 활동들을 지금 대입은 굉장히 많이 제한을 걸어놨거든요. 워낙 그 공정성 시비가 심하니까. 근데 고등학교 부분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뭔가 생활기록부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서 뭐 학교 자체가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다면 이 책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에서 조커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저희가 고입 자소서 뭐 그 문항들이 대체로 글자 수는 좀 다르지만 통일돼 있잖아요. 특히 이제 1번에 자기주도 학습 경험을 쓸 때 약간 도구적 수단적으로 공부한 과목 얘기 하나 쓰고 뭔가 약간 심화탐구, 곧 중학교 시절에 심화탐구도 이제 쓰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 독서가 대체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책을 읽었다. 토마스 헤이거의 공기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읽었다. 그러면 이제 이 암모니아 합성 같은 거는 이제 사실 고등학교 가면 이제 많이들 하거나 배우는 내용인데 중학교 단계에서는 조금 이제 뭐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알기 힘든 내용이죠. 근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책을 읽은 걸로 약간 그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고 이제 요 밑줄친 부분 보죠.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보슈가 자신이 이룬 일들, 공장과 과학적 발견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한탄하는 부분이었다.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기술 개발하는 목표를 가졌더라도 항상 그 결과에 유념해야함을 되새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의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요 자소서에서 굉장히 그 자기주도 학습의 심화 탐구 부분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만약 학교가 이제 실험이나 이런 거 잘 안 하는 학교였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면 뭐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이제 세계 불평등 문제 해결 방법을 읽고 더 깊은 차원에서 고민해 보고자 정의란 무엇이나 읽고. 뭐 이 책은 이제 조금 예전만큼은 등장하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요새는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이 많이 나오는데 산절책이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된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짓말로 배우는 10대의 통계학. 그래서 이제 약간 뭐 통계 관련된 뭐 약간 순위 관련된 내용으로 요거는 본인이 이제 약간 앙케이트 조사, 설베이를 한 걸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출발 기점으로 삼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1번 자기주도 학습 파트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제 면접의 단골 질문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문항별로 이제 질문들이 나오는데 1번에서 보통 자기주도 학습 경우에서 한 2개, 그다음에 뭐 지원 동기와 계획 부분에서 하나, 뭐 인성 파트에서 하나 이 정도로 안배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책이 있다면 아니면 또 생기부에 책이 있다면 연계를 해서 거의 단골 질문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상상고 같은 경우도 아예 별도의 도서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최근 3년 동안, 중학교 3년 동안 가장 의미 있게 읽은 책 3권을 고르고 이걸 작성하라. 그래서 300자면 사실 쓰기가 좀 빡빡하기는 한데 요 3권을 이제 당연히 면접에서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 인성 파트에서. 그러면서 봤을 때 역시 고입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대입만큼, 그러니까 대입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하다면 이 고입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독서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달의 신간을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네, 좋은 책을 갖고 있는데 이미지로 좀 보시죠. 자, 반기문 결단의 시간들이고요. 이제 당시에 책이 나왔을 때 신문에 보도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올해 들어서 이 책을 이제 약간 뭐 2월 그쯤에 좀 사서 읽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출간 사실을 잘 몰랐어요. 이제 제가 한참 입시 때고 그래서. 근데 다시 찾아보니까 생각보다는 보도가 많이 안 됐습니다. 뭐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유엔 사무총장 끝나고 이제 대선 후보 설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시쳇말로 좀 스타일을 많이 구겼죠, 반기문 총장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갖고 온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상당히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고록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그 외교학 전공, 국제정치학 전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제 외교부 장관 아니면 뭐 외교부 관 출신들의 자서전을 그래도 꾸준히 좀 계속 팔로우업을 해왔는데 뭐 직접 쓰셨는지 누가 도와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굉장히 잘 썼고요. 기본적으로 생생한 것들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예, 대한민국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일단 학창 시절까지만 해도 보통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 저는 이제 사실 외교학과를 처음부터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점수 맞춰서 간 거였지만 보통 이제 그때 뭐 제 동기들이랑 물어봐도 뭐 유엔 사무총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어쨌든 노벨상을 또 받는 게 그 저희 세대의 어떤 꿈이었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탔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어쨌든 탄생을 했고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좀 유의미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세대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한 20대들한테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었던 인물이고 지금 이제 10대들한테 조금 잊혀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 충분히 볼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정말 이 역할을 수행했던 만큼 굉장히 생생하면서도 알 수 없었던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 책에 대한 이제 간단한 소개들이 나와 있고요. 생각보다 보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 내용인데 사실 이제 미디어 다루는 거는 그 대선 출마에 얽힌 뒷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사실 학생들한테 별 필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관련 인터뷰가 일단 있었고 작년 말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오늘 좀 다뤄볼 얘기는 제가 3개 정도만 좀 뽑아서 가지고 오려고 해요. 자, 요거는 일단 그 책의 목차고요. 제가 좀 개인적인 성향이 옛날 얘기 듣는 걸 좋아해서 사실 저는 일부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게 저희 아버지 세대보다 한 4, 5년 정도 연배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약간 옛날 얘기 듣는 기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 어쨌든 지인들이 한 3분의 1은 지금 외교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겪는 요 부분도 사실 나쁘진 않고요. 요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부모님들이 보셔도 굉장히 좀 재미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2부부터죠. 2부에서 이제 평화, 인권 개발, 미래미래 이런 거 있고 이제 여기는 정치참 얘기가 사실 뭐 그렇게 뭐 아카데믹하게 유의미한 얘기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런 걸로 되어 있고 아마 이제 제가 오늘 좀 뽑아올 내용은 요 중에서 평화유지 활동, PK 활동을 좀 하나 가지고 올 거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한테 유엔 얘기를 하면 그거를 생각보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모르는데 유엔은 기본적으로 집단 안전 보장 기구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기원으로 따지면 군사 기구입니다. 군사 안보 기구인데 뭐 자꾸 무슨 뭐 인권을 실현하고 무슨 SDG 뭐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유엔이 자기의 그런 영역을 넓혀간 것이지 기본적인 속성이나 탄생은 집단 안전 보장 국제 안보에 관련된 기구죠. 그래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평화유지 활동을 하나 좀 뽑아올 거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 학생들의 관심사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기후 위기 얘기. 특히 이제 그 반 총장은 기후 위기 쪽에서는 이 퇴임 후에 많은 활동들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아무래도 애정과 관심이 보이게 요 챕터를 좀 뽑아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로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제 약간 그런 재난에 대한 대응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일단 제가 뭐 진행해왔던 독서 수업에서는 사실 발췌독을 조금 시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발췌를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좀 평화유지 활동 챕터 8 정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뭐 IT 재난에 대한 거 아니면 13도 괜찮습니다. 여기 13이나 15 챕터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19번 기후위기 정도를 뽑아서 가는 방법도 있다. 물론 다른 거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저는 유엔 개혁도 좀 말씀드릴 거예요. 반 총장이 여러 번 주장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식의 좀 굳이 뽑는다면 챕터를 뽑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PKO 8, 미얀마 13, 미얀마 IT 중에 15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18, 19 기후위기, 그 다음에 유엔 개혁 이 정도가 조금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파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 리뷰랑 관련 기사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출판사 리뷰입니다, 왼쪽은. 자, 자연재해와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게 기후변화랑 이제 뭐 연관되는 거긴 한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과연 국제기구가 개별 국가가 원하지 않았을 때 뭔가 약간 개입을 할 수 있는 뭐 인도적 개입 이런 걸 연관시켜서 미얀마는 이제 최근에 쿠데타 때문에 유명해지긴 했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결국 국제사회의 개입 문제가 좀 발동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IT 지진 때 반 총장이 가서 현지 구호 활동을 폈던 내용.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뽑아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때는 이제 제가 신문사에 있던 때라 이제 반 총장 기사를 좀 쓰던 기억도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엔 개혁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엔 개혁은 뭐 크게 두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요 안보리 개편이 일단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일본이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 왜냐면 이제 보통 이 상임이사국들의 이 P5의 이제 그런 거부권 때문에 사실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유엔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유엔 자체가 굉장히
비대화돼서 조직 이론적인 면에서 비대화된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압력을 넣죠. 분담금을 많이 내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유엔 자체의 개혁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다루기에는 아무래도 안보리 구성의 개편 문제가 조금 더 이제 익숙하고 편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 얘기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출판사 미래 거기에서 이제 국제적 연대. 당연히 국제적 연대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다른 분야는 이제 기본적으로 군사적 연대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얼마 전에 또 조선일보에서 지적을 했던데 뭐 한반도 유일합법정부 사실은 뭐 PKO 형태는 아니지만 유엔이 최초에 뭔가 활약을 했던 사건이 바로 한국 전쟁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와 유엔의 인연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정도에 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 이제 약간 유엔이 국제 안보 기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도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리뷰에서 관련된 건 좀 끌어가 봤고요. 네, 책 내용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발표 및 보고서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어쨌든 안보, 유엔은 이제 인터내셔널 시큐리티를 지키는 기구다라고 봤을 때 한국의 PK 활동 이런 걸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럼 이 목차를 잠시만요. 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잡아가지고 집단 안전 보장 기구로서 유엔 PK 활동 한국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제목을 잡고 이거는 뭐 발표가 될 수도 있고 보고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론에서는 유엔의 탄생 배경과 PKO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유엔의 탄생이 됐던 조약과 뭐 관련된 것들 PKO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런 얘기를 써줘야 될 거고 본론을 이렇게 가야겠죠. 어쨌든 한국의 유엔 가입 1991년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이 30주년이었는데 유엔 가입과 PKO 참여 그다음에 평화 유지 활동 그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인데 또 현지를 재건하는 활동 그다음에 어쨌든 문화외교 활동 특히 한국의 뭐 상록수 부대나 소말리아 파병 부대나 이런 것들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죠. 뭐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최근에 뭐 케이팝도 가르쳐주고 이런 활동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 구성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는 기사가 다른 게 된 것 같은데요. 네, 뭐 좀 다른 거 좀 보여드리고요. 일단 이런 게 가능하다. 그다음 이제 뭐 국제기구, 그래서 유엔 리폼의 차원에서 가겠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오른쪽 자료는 이제 블로그에서 뭔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아무 블로그나 보면 안 되고요. 이제 권위 있는 얘기가 아니라 부정확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민주평통자문회의, 민주평화통자문회의가 운영하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개혁에 대한 내용들 이런 식으로 참고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학술 논문을 본다면 사실 좀 논문을 이렇게 이제 그 학자들이 보는 저널에서 보는 걸 사실 별로 권해드리진 않는데 이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압축적인 내용이고 전문가들 보라고 쓰는 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어쨌든 뭐 굳이 찾으시면 이런 거 이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엔 안보리 개혁에 대해서 이제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20 플러스 G20 플러스 6 모델 같은 걸 제안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이 제안 자체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사전 연구들이 다 정리가 돼 있죠. 유엔 리폼에 대해 어떤 얘기가 있었고, 뭐 무슨 논란이 있었고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앞부분에서 압축적으로 보시는 데 있어서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엔 리폼 문제도 한번 다뤄볼 수 있다.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다음 세 번째는요. 역시 뭐 기후 변화죠. 기후 변화 관련해서 이제 관심들 많이 하고 있고 SDG 문제도 이제 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국회 입법조사청 나루스라고 하는데 내셔널 어셈블리 리서치 뭐 저기 쓰가 뭔지 모르겠냐 어쨌든 요 단체인데 서비스군요. 내셔널 어셈블리 리서치 서비스라고 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입법조사처의 역할은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할 때 그거의 리서치를 보조하는 역할인데 여기에 이제 그 박사급 연구원들이 기본적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까지는 이제 뭐 교수로 가기 전에 약간 거쳐가는 걸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거의 이제 눌러앉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자료들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 4장짜리로 현안 보고서 같은 거 이건 좀 길게 나온 건데 4장짜리 이제 이슈 보고서도 되게 많거든요. 검색도 가능하고 무료 접근도 가능하고 그래서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고등학생 단계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현안 보고서인데 저는 이제 요 기구 같은 거 좀 참고해 보면 좋겠어요. GCF라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이 창설한 이명박 대통령 때 창설한 거의 유일한 국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유일한 국제기구라는 명칭이 붙는 게 2개가 있는데
녹색 기후 기금하고 여기서 이제 파생된 GGGI라고 그 정동에 있었는데 지금 정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한국이 주도적으로 만든 유일한 국제기구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유일하게 이제 국제기구의 본부가 있는 게 그 백신 연구소죠. 서울대 쪽에 있는 거. 어쨌든 그래서 GCF가 상당히 사실 유의미한 거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걸 한번 케이스로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왼쪽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세미나도 많이 열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포럼도 있지만 이건 아마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뭐 국민의당 시절에 이태규 의원 요 분들이 하셨던 것 같은데, 국회가 이제 미디어에 나오는 거 맨날 싸우는 거밖에 안 하는 것 같지만 가서 저도 인턴을 해봤더니 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어 자료가 꽤 쓸만하니까 이런 것들 참고로 하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뭐 발표나 수행평가 정도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아이템은 GCF나 GGGI, 참고 자료는 뭐 입법조사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면 어디에 기재가 되느냐? 자, 창체 세특의 독서 활동이죠. 예를 들면 자, 왼쪽 거 톨레랑스는 그래서 쭉 나가서 전공어 시간인 거 보니까 아무래도 외고겠죠. 차도로 금지법의 정교 분리 원칙과 톨레랑스가 충돌하는 것을 배우며 톨레랑스의 적용에 범주와 경계가 존재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추가적으로 프랑스의 문화전쟁, 공화국과 이슬람을 찾아 읽고 독후감을 작성했다.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생기부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뭐 주제를 뭘 하면 좋겠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항상 나오는 질문이 우리 학교는 그거 안 써주세요. 내가 보고서 써봤는데 애가 안 넣어주시던데요. 당연히 안 넣어주시죠. 그건 안 넣어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여기 주제를 말씀드리는 건 본인이 마음대로 뭔가 써가서 넣어달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시대는 갔고요. 그것 때문에 교육부 장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수행평가가 나왔을 때 그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이런 주제들을 맞추시라는 거죠. 유연하게. 플로우를 잡아서. 자, 오른쪽 마찬가지. 성장소설을 주제로 한 수행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세특은 기본적으로 수행평가 위주로 기술이 되거든요. 입시 친화적인 학교일수록. 그러면 그 수행평가에서 이 내용들을 반영을 시키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활동을 해서. 언어를 쫓는 아이를 발표했다.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극복하는 용기가 내면적인 강인함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감동적이라고 평가를 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나왔을 때, 뭐 아예 이 책을 읽어 이러면 이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물론 그것도 뭐 어프로치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고등학생 단계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뭔가 뭐 몇 가지 선택지가 나왔거나 뭐 약간 응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대한 내가 필요한 쪽으로 끌고 와야겠죠. 그런 식으로 책을 넣으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소서 속의 독서는 이제 요거는 제가 설명회 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정해국제 계열에서 오늘은 반기문의 결단의 시간들이라는 신간을 보여드렸지만 정세현 이분도 이제 전 통일부 장관이죠. 그래서 외교 토크, 그래서 이제 통일 외교안보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애 쫓는 아이 실제로 이렇게 이제 자소서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까 그건 세특이었고, 그다음에 뭐 강원택 정치 쪽으로 초점 맞췄을 때는 이런 책들을 들어놓기도 하고요.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 때 썼던 자료이기 때문에 설명은 따로 안 드릴게요. 근데 혹시 뭐 궁금하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다음에 김영미라고 이제 국제분쟁 전문 기자죠. 그분이 쓰신 책.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교관이 회고록처럼 내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외교장관 외교관 이야기. 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그 외교장관 문서 반환에 좀 많이 참여하셨던 분인데 그거 위주로 작성해 둔 책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롤 모델 같은 거를 잡을 때 이쪽 분야 생각한다면 좋겠죠. 약간 이 톨레랑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담 쉐버스키의 정당원의 선거결에 승복하는가. 조금은 더 아카데믹한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법 관련해서 뭐 제가 보통 정희석 교수님의 그 국제법 생활 속의 국제법 혹은 이 책 두 개를 많이 추천을 드리죠. 여기 보시면 이제 독도에 관해 제3국이 뭐라 하든지 한일 문제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런 얘기하기 힘들죠. 근데 이렇게 조금 뭐라 할까 좀 떨어져 보기, 거리두기의 관점을 좀 볼 수도 있는 책이죠. 네, 일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정해국제계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학생들 자소서 지도하면 좀 느꼈던 건데, 정치 외교랑 국제학부는 뭐 거기서 거기 같을 수 있으나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 외교학과 나온 입장에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뭐 정치학과 수업도 들었고 국제학과 수업도 들어봤지만, 근데 이제
외교관이 되겠다면서 국제학부를 지망하는 경우를 좀 봤어요. 안 될 건 없어요, 현실적으로. 뭐 그거야. 국내 외교관 시험 붙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많이들 헷갈리는 게 외교관하고 국제기구 공무원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SDG에 들어가서 무슨 아니면 UNDP에 가서 국제개발 협력에 기여하고 싶다. 이거는 사실은 그러면 외교관은 아니고 국제기구 공무원인 거죠. 일단 신분적으로도. 그리고 외교학과에 오기보다는 국제학에 가는 게 조금 더 전문성이 가까울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외교라는 건 뭐냐면 특정 국가의 소속과 아이덴티티를 갖고 가는 거예요. 외교라는 건. 그러니까 이거 대한민국 외교고 뭐 미국의 국무부 이런 거잖아요. 그 때문에 일단은 그 여기서 핵심 액터가 네이션 스테이트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단순히 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잠깐 뭐 약간 고전적인 국제 정치학에서는 국가 외 행위자는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국제학에서는 그렇지 않죠. 국제학에서는 NPO 또 행위자일 수 있고, IO 국제 기구도 행위자일 수 있고, 심지어 뭐 개인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방향성을 특히 아직 중3이나 중2 입장에서는 본인께 잡아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 공무원과 국제기구 공무원과 외교관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 외교관으로서의 뭔가 소양이나 전문성을 아직까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은 외교학 쪽, 정회 쪽일 거고요. 그보다는 국제 개발이나 국제 이런 이쪽에 더 가깝게 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MNC나 이런 쪽이나 국제학부라는 거 그런 쪽의 방향성 설정을 조금 특히 이제 고입 자소 쓸 때 잡아주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뒤에 프로그램 소개를 안 드렸네요. 급하게 앞으로 넘어오느냐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렇게 설명해드릴 쭉 갈 생각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들으신 거는 요거죠. 이달의 책. 그래서 이제 에듀큐레이션 통해서 매월 1주차에 제가 2주차죠. 2주차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아직 좀 자소서가 다 끝나 정신이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3주차에는 전사특목 입체 분석, 고등학교 입시 관련해서 뭐 이제 투박학원과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달의 세특.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평가 나왔을 때 세특을 이제 어떻게 잘 써갈까, 무슨 주제가 좋을까, 이거 이제 요건 계열별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요건 메디스카이랑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 오늘 하는 건 책 중심이고, 요거는 이제 학과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의대별 스펙과 그러니까 제가 스펙과 면접 설명을 계속 해왔는데 대학이나 전형별로 이걸 이제 의대로 잡아서 뭐 서울의대 편, 연대의대 편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매월 1주차에 이거 아마 10월 첫 주가 첫 번째가 되겠네요. 퍼스트인 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프로그램인데 오늘 대부분 중3, 고1, 고2 정도실 것 같아서 이제 뭐 연간 멘토링도 있고 그때그때 필요하실 때 약간 프로젝트성 수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고3은 아마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고3들 면접 수업 다시 이번 주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요번 해당이 있을 것 같네요. 10월 3일과 10일 날 이제 공휴일, 10일이 한글날 대체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묶어서 뭐 이제 고입 학교 선정 중3이라면 그다음에 3학년 2학기 생기부 설계 120분 1회 정도로 진행하니까 요거는 저 아까 보셨던 휴대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상담 전화 드릴 거고, 지금 고1이나 고2가 혹시 있으시면 진단 컨설팅 역시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번 학기에는 뭘 좀 해야 할지 그런 거 상담 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설계해 드리니까 역시 공유를 좀 이용하셔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입 자소 특강 합니다. 드디어 이제 할 때가 됐죠. 그래서 10월 3일 월요일에 오전 9시, 요건 1회짜리로 일단 약간 맛보기, 고입 자소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장소는 제가 정하지 못해서 다시 이번 밴드를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고3 프로그램 아마 오늘 고3 없으실 것 같아서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그리고 네, 오늘 다 여기서 오셨겠죠? 네. 밴드 혹시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새로 시작한 첫 번째 콘텐츠였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들 채팅창으로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답변을 드릴게요. 뭐 오늘 뭐 정해국제 계열 책, 안기문의 신간으로 했지만 역시 입시 전반에 대한 거 다 질문 주셔도 상관없고요. 네, 질문 주실 동안 뭐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요건데, 네, 요거는 이제 제가 2015년, 16년, 17년에 책, 주로 이제 고2 대상으로
국소 농구술 수업을 하면서 했던 책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18년 이전 책들이라서 요건 이제 밴드에도 올라와 있는데 요걸 좀 업데이트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요 설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걸 좀 진행을 해서 아마 내년쯤에는 요것에 한 2000 벌써 23년 판이겠네요. 2023년 판 같은 것도 만들어서 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밴드에 있으니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어쨌든 20년대 신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채팅창으로 주세요. 네, 그럼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설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